아, 시작부터 목소리도 좋고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1시간 반, 제가 볼 때 1시간 반 못 지킬 것 같아요. 2시간 꽉 채워야 될 것 같긴 한데 환경 문제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부터가 문제예요. 1950년대 이후부터 자원 소비와 환경 문제가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이것을 인간에 의한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향한 거대한 가속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환경 문제의 시작은 1950년대 이후부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원 소비의 급증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두 개의 쌍둥이 위기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기후 위기,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이 세 가지 문제를 엮어서 삼중 행성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장으로 뽑아내면 우물은 말라가고 있는데 욕조의 물은 넘쳐난다라는 거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쓰레기는 넘쳐나는 거죠. 우물을 계속 더 파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욕조의 크기를 계속 키워야 될 거냐?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수도꼭지를 잠그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원 소비가 통제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가속의 결과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행성 한계선을 이미 벗어나 버렸다. 지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폐쇄된 행성으로서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원 소비의 급증은 지금 이 한계를 이미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9가지 지표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만 6가지 항목은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파괴의 속도가 지구 시스템의 회복의 속도를 앞질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소비가 지속되면 파괴가 누적되면서 지구 시스템의 붕괴 현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 대규모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멸종의 속도보다 1000배 빠른 속도로 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생태계를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면 생물 종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은 나사가 풀리는 거죠. 절반 이상의 나사가 풀리면 비행기는 해체되면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생 벌들이 사라지면은 식물이 수정을 못하게 되고 식물 생태계가 붕괴되겠죠. 열대 과일 중에는 밤에만 꽃피는 애들이 있어요. 밤에 꽃피는 애들을 수정시켜 주는 게 야생 박쥐가예요. 근데 야생 박쥐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들은 지구 생태계 내에서 각자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제인구달은 이 문제를 지구의 생명의 거물망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에 사진이 뭘까요? 코끼리 다리를 잘라서 탁자로 만든 사진이에요. 인간이 지금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1900년에 1년 동안 70억 톤의 자원을 썼다면 지금은 1000억 톤을 쓰고 있고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2060년이 되면은 최대 2000억 톤까지 늘어날 거다. 30년에서 40년 주기로 인간의 자원 소비가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원 소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00억 톤에서 200억 톤으로 증가하는 것과 1000억 톤에서 2000억 톤으로 증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과연 지구가 버텨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유선 전화기를 만드는데 10가지의 광물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휴대폰을 만드는 데는 29가지가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54가지의 광물 자원이 들어갑니다. 제품의 기능이 높아질수록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광물들이 필요한 것이죠. 스마트폰은 손가락으로 조작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조작을 하려면 생체 전기 신호가 기계로 전달돼야 돼요.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인디움이에요. 인디움.
옛날에 들어는 보셨어요? 인디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쓰는 제품에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전에 휴대폰 생각나요? 처음에 모토로라 벽돌폰이라고 이딴만 했잖아요. 이게 손바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휴대폰으로 작아졌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석혁명이에요. 자석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전자제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석의 크기를 엄청 줄여버린 거죠. 이 자석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게 네오디뮴이에요. 자석의 네오디뮴이 첨가가 되게 되면 자석의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해요. 인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자석을 세워놓고 손을 딱 집어넣으면 자석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손목의 뼈가 어스러져요. 이 정도로 강력한 자석이 나오게 되면서 전자제품도 크기가 작아질 수가 있게 되었다. 인듐,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런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한두 개 외워두시면 끝말잇기 할 때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금가락지 하나를 만드는데 예전에 0.3톤의 금강석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20톤의 금강석이 필요합니다. 광물의 품질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한 양의 금속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돌멩이를 캐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생태계 파괴와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 소비가 2배씩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환경 충격은 2배 오는 게 아니라 4배, 6배 더 크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원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은 국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자원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더 중요하죠. 왜? 우리나라는 자원을 수입해야 되니까.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원을 수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자원을 수출을 안 하려고 해요. 이거를 자원 보호주의와 자원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2020년부터 니켈 광물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절반이 인도네시아에 묻혀 있어요. 니켈이 엄청나게 중요한 광물이에요. 니켈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딜까요? 스테인리스예요. 텀블러. 그리고 니켈이 쓰이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니켈이 쓰이는 곳이 있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그게 구리 75%에 니켈 25%가 들어간 백동이에요. 백동. 그런데 니켈이 중요해지는 것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삼원계 배터리 혹은 NCM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양극에 건전지의 음극, 양극이 있는데 이 양극에 3가지가 들어가요. N 니켈, C 코발트, M 망간. 이 중에서 니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니켈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를 떠받치는 핵심 광물이 니켈이 될 거다. 근데 이 니켈을 전 세계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나 수출 안 할래.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건 뭘까요? 공장을 지어라. 니켈이 필요로 하면은 광물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어라. 인도네시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도네시아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배터리 공장까지 지어주면 잘해줄게.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원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예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잖아요. 패권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죠. 자원이 무기화가 되고 있다. 자원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자원 무기화 현상으로 인해서 국제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정체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신대륙 발견에 따른 새로운 농경지의 확대, 비료와 농약의 발명, 농기계의 투입, 종자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량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량이 인구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량 생산이 정체되어 있다. 이 속에서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 앞으로 100억 인구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경제 성장이 계속되게 되면은 1인당 식량 소비량도 증가하게 될 거니까 앞으로 식량의 소비량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식량 소비량을 만족시키려면은 인도 대륙 면적만큼의 추가 농경지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상가성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입체적으로 농업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생산된 식량의 30%에서 40%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낭비 구조를 빨리 깨트려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3위의 자원 수입 대국이에요. 국제 자원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마비가 됩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은 자원 안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원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산업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도 지키면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원이 묻혀 있는 양만을 따지면 아직도 개발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원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심해에 들어가게 되면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묻혀 있어요. 망관단계라고 들어보셨어요? 돌처럼 생긴 놈이 바다 깊숙한 곳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이놈 안에는 망간, 니켈, 코발트 이런 희귀한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상어에서 이빨이 계속 뽑히거든요. 상어에서 이빨이 뽑히면 이 이빨이 바다를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바다 속에 있는 광물들이 상어 이빨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돌멩이처럼 커져서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망간 단계를 딱 올려서 바늘 딱 쪼개면 안에 상어 이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다 속에서 수백만,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이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 속에 엄청난 양의 망간 단계가 깔려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거 먼저 긁어가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면서 심해 환경을 심해 자원을 개발하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심해 환경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원에 눈이 멀어서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작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망간 단계가 바다 속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얘들이 합니다. 그래서 망간 단계를 긁어내버리면 심해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망할 거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있다라고 해서 막 채굴해버리면 그로 인한 환경적인 대가가 너무 크니까 환경도 지키면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도대체 뭐냐? 쓰레기라는 거죠. 땅 밑에 묻혀있는 자원을 보지 말고 이제 땅 위에 쌓여있는 쓰레기에 주목하자. 쓰레기에서 자원을 추출해서 재생자원 중심의 자원 공급망을 만들자. 이거야말로 도시에서 그냥 광산을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광산이라고 하는 거죠. 재활용이 도시광산이니까 재활용 하시는 분들은 도시광부가 되는 거죠. 인체의 순환 흐름에 빗대게 되면은 광물에서 자원을 추출해서 물건을 만들면 동맥산업, 쓰레기에서 자원을 추출해서 물건을 만들면 정맥산업이 돼요. 그래서 재생자원 중심의 자원 공급망을 만들자.
도시광산 생태계를 구축하자, 정맥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러니까 앞으로 재활용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점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하는 게 환경도 지키면서 자원 안보도 튼튼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재활용을 단순한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산업 양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문제는 재활용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게 순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원 소비의 증가는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죠.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는 지구의 물질 순환의 균형을 붕괴하면서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게 기후위기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탄소 순환의 균형이 붕괴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간이 1년 동안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냐? 600억 톤이에요. 이 중에서 400억 톤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게 400억 톤. 나머지 200억 톤은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인데 이것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200억 톤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지구에 다 흡수되지 않는다. 45%는 대기 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계속 쌓이다 보면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기후위기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구의 탄소 순환의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내자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죄짓는다고. 중립이 무슨 뜻이에요? 네? 중립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겠죠?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다. 정지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동차의 중립기어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딱 멈춰 있는 상태. 요게 중립이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탄소 농도의 변화가 정지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대기 중 탄소 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 있으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양만큼만 배출하면 인간이 100을 배출했는데 그 지구가 100을 다 흡수해버리면 대기 중에 남아있는 양은 0이 되니까 탄소 농도의 변화는 없는 거죠. 탄소 농도의 변화가 없는 것은 기후변화가 중지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100을 배출했는데 지구가 100을 다 흡수해버려서 남아있는 양이 0이 된다. 이것을 인간의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된다. 이걸 0으로 표현하면 넷 제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넷 제로는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탄소 중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간의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인간이 살아 숨쉬면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되 적당히 배출해라. 지구가 흡수하는 양 수준으로. 이게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제주도에서 잡히는 대방어가 이제는 울릉도 이북에서 잡혀요. 울릉도 독도의 물고기 잡으면 다 열대어종이에요.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충북에서는 열대과일을 주요 농업 작물로 키우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 날씨가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원전 냉각수를 쓰지 못하니까 원전도 가동을 중지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2015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사슴 2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요. 파스테우렐라균이라는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이 사슴의 몸속에서 공생하는 박테리아예요. 공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이좋게 잘 지냈던 친한 이웃이에요. 그런데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박테리아는 기후 변화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쳐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친하게 잘 지냈던 이웃한테 가서 그냥 칼로 막 찔러버린 거예요. 이게 떼죽음 사건의 전말입니다. 기후 변화가 방아쇠라면 파스테오렐라균은 총알과 같다.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디서 어떤 총알이 날라올지 가늠이 안 되겠죠. 인간은 과연 안전할 거냐? 장담 못하는 겁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간다? 빙하가 녹게 되면 땅을 누르고 있는 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막 올라와요. 빙하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화산 폭발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라고 우려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있던 고대의 바이러스가 깨어난다. 인간은 이 바이러스와 세균에 면역이 없어요. 어떤 놈이 깨어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재앙이 닥쳐오겠죠. 시베리아에 가면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년 365일 꽁꽁 얼어있는 땅이잖아요. 이 영구 동토층의 땅 밑에는 어떤 놈들이 있냐? 옛날에 죽었던 동물의 사체들이 꽁꽁 언 상태로 밑에 묻혀 있어요. 여기 한 10만 마리 이상이 묻혀 있을 거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이놈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놈들의 몸속에는 고대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있는 것이죠. 수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소년 한 명이 이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댔다가 탄저균에 감염이 돼요. 죽어요. 마을 주민 20명이 감염됩니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열대 말라리아 모기가 매년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은 한국에도 상륙할 거다.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는 있어요? 토종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학질이라고 했죠. 학질. 학을 떼다가 여기서 나왔어요. 학을 떼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었지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는 무서운 병이에요. 세종대왕 어머니 원경왕후가 말라리아로 돌아갔죠. 그런데 한국의 말라리아는 열대 말라리아와 비교해보면 아주 순한 놈이에요. 열대 말라리아의 치사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주 무서운 놈들이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에는 미국에서 폭염 때문에 콜로라도 강의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강물 속의 연어가 한 채로 익어버렸다. 2023년에는 한파 때문에 몽골 지역의 가축 300만 마리가 얼어 죽어버립니다. 작년에 원주에서는 송곳폭우가 내려요.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동네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날씨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씨가 극단적으로 미쳐 날뛰게 되고요. 날씨 예측이 안 되니까 재난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죠. 바닷속에서는 산호초가 절반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해양 면적의 1%가 산호초 지대인데 해양 생태계의 25% 이상이 산호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호초가 사라지게 되면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충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산호초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어차피 뭐 상품 드릴 건 아니니까 동물이에요. 동물. 그러니까 식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에요. 산호초의 원래 색깔은 투명한 색깔이에요. 산호초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것은 산호초 몸에 달라붙어 있는 조류들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조류들이 산호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그때 만들어진 물질이 산호초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조류들은 산호초가 숨쉬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아주 사이 좋은 관계예요. 인고 부부죠. 그런데 요거는 바닷물이 온도가 20도에서 28도씩 돼. 요 사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30도 딱 되는 순간 둘은 이온 수속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조류들이 산호초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내뿜기 시작하면서 산호초의 세포가 죽어가요. 그래서 산호초가 조류들을 다 떼내버려요. 그러면서 투명한 색깔인 상태로 굶어 죽어가죠. 온몸이 하얗게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저게 백화현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의 산호초가 저렇게 떼죽음을 당한다.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4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게 한계래요. 근데 지금 80억 인구가 먹고 살잖아요. 30%는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화학 비료죠. 그러니까 공기 속에 있는 질소를 비료로 전환시켜서 농지에 쏟아부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공급될 수 있는 영양 성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농지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식량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자연 환경에 엄청난 양의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 물질이 유출이 되는 거죠.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으로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부영양화라는 현상이 나옵니다. 영양 물질이 너무 풍부해져요. 그러면은 플랑크톤이 활개를 치게 되면서 강에서는 녹조, 바다에서는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바다로 가게 되면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유럽 대륙 면적만큼의 데드존이 관찰이 돼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 행성 한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을 예로 들면 지구의 수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성 한계는 1년에 1100만 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1년에 2200만 톤의 인을 매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행성 한계를 2배 초과해서 지금 인을 계속 쏟아붓고 있으니까 수생태계에 지금 절단이 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플라스틱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 관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왼쪽은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 위장 사진이에요. 고래나 거북이는 비닐을 삼키면 토해내지를 못하니까 위장에 비닐이 쌓여 있는 상태로 굶어 죽어요. 꽉 차서 먹이를 먹지 못하니까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알바트로스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지 새끼한테 먹여요. 오른쪽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놓은 겁니다. 알바트로스 새만 그런 게 아니라 바다새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새끼 바다새 한 마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일 왼쪽은 미역이잖아요. 미역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가운데는 비닐봉투인데 물속에서는 저게 해파리로 보이는 거죠. 고무줄이 땅에 버려지면 새들은 저 고무줄을 지렁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환경에 버려지게 되면 모양으로도 냄새로도 먹이와 구분이 안 돼요. 새들이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둥지를 지어요. 새끼 새가 태어나면은 플라스틱에 목이 졸려서 죽어버려요. 거물을 버리면 거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것을 유령업, 고스트피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쪼개져요. 미세 플라스틱이 되죠. 작으니까 전 세계 사방팔방으로 날아갑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전지구적 오염의 확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유기 생물들이 달라붙어서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온갖 미생물들과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자기들만의 별도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이것을 플라스티스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전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잖아요. 플라스틱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달라붙어 있는 미생물까지 같이 이동하는 것이죠. 미생물의 지역 간 이동이라는 생태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플라스티스피어를 관찰해 봤더니만 자기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진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항생제에 접하지 않고서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을 해버려요. 슈퍼박테리아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러니까 약이 안 듣는 세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우리가 남용을 하면 안 된다. 폐의약품을 함부로 환경으로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생제와 관계없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슈퍼박테리아가 저절로 생겨나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생물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다이옥신이나 PCB나 DDT 같은 유기 독성 오염 물질들도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을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온갖 독성 물질들이 여기에 다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이 농축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이물질이 생물체의 몸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유해 세균이 같이 딸려오는 거. 세 번째, 독성 물질들이 같이 딸려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생물체의 몸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의 강도가 10배 세시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화학 물질이 새어져 나오죠. 플라스틱에서 새어져 나오는 화학 물질 중에서 아주 독성이 강하다고 악명이 높은 물질들을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환경 호르몬 중에서 제일 악명이 높은 나쁜 놈이 누구예요? 비스페놀 A라고 들어보셨어요? 환경 호르몬이 없는 친환경 무독성 플라스틱을 뭐라 그래요? 비스프리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홍보하잖아요. 그 왜 비스프리예요? 비스페놀 A가 없다. 그래서 비스프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비스페놀 A가 하도 악명이 높으니까 비스페놀 A만 피하면 괜찮아. 근데 진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16,000가지예요. 그 중에서 4,200가지는 유해한 거고 11,000가지 종류는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몇 가지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페놀 A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플라스틱은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매우 위험한 접근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트병 생수는 괜찮냐? 원래 환경부가 페트병 생수의 보관 기준을 발표를 했죠. 여름철에 야외에 보관하지 마.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막 문 앞에 페트병 쌓아두고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사광선에 오래된 페트병일수록 페트병에서 생수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 같은 유해 물질이 새어져 나오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은 당연히 안전한 거 아니야? 물병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는 매우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놈이죠. 크기가 5mm보다 작은 애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5mm부터 1마이크로미터까지를 마이크로 플라스틱,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을 나노 플라스틱.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초미세먼지가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미세 플라스틱이 더 안 좋은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으로 다 흡수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90% 이상은 똥으로 나가요.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져야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노 단위가 되면 이제 초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은 이제 세포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세포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세포는 그것을 밖으로 토해내는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더라도 또 세포가 미세 플라스틱을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니까 마냥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걸 잘 못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신경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이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 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쳐져 있어요. 이걸 BBB라고 합니다. Blood Brain Barrier, 뇌혈관 장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 안에는 이 뇌혈관 장벽이 쳐져 있어서 뇌를 위협할 수 있는 이물질은 싹 다 걸러내요.
뇌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못 만드는 이유가 뇌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뇌로 못 들어가요. 뇌혈관 장벽에 다 걸러져요. 그 정도로 강력한 방어막이 쳐져 있는데 나노 단위는 침투해요. 그러니까 나노 플라스틱이 되면은 이 강력한 뇌혈관 장벽을 뚫고서 뇌로 들어오고, 뇌로 한번 들어와서 뇌세포에 박혀버리면 잘 안 빠져나오더라.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경로는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와요. 식품을 통해서 우리 소화관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혈관으로까지 들어오고요. 세 번째가 피부로 들어와요. 나노 단위가 되면은 피부를 뚫고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벌어졌을 때 이 상처 틈으로도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 피부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데 주요 경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계속 쥐고 있잖아요.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는 거 계속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당신 얼른 놓으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게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 대사장애, 면역계, 영양, 신경독성, 생식 발달 독성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킬 거다. 대사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심지어 당뇨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뇌세포에 미세 플라스틱이 박히니까 뇌세포를 죽여버리더라. 저기 오른쪽 밑에 보실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지나간 자리에 쥐의 뇌세포가 밀도가 낮아져 버리죠. 뇌세포가 죽어서 사라져 버리더라.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떨어져 나오는 거죠. 종이컵 안쪽에 비닐 코팅 때문에 그래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물을 부으면 종이컵이 더 많이 놉니다. 비닐이 얇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또 이게 뭐 환경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일회용 종이컵 쓰시면 내가 지금 일회용품 쓰고 있구나, 나 어떡해, 나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쓰는 게 그 환경을 살리는 기자, 그러면서 일회용 종이컵 계속 여러 번 쓰려고 하잖아요. 여러 번 쓰면 쓸수록 미세 플라스틱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세요. 아예 쓰지를 마시고. 페트병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 여름철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꽁꽁 얼리잖아요. 꽁꽁 얼렸다가 녹였더니만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오더라. 왜 그래요? 이게 온도 변화가 크게 되면 플라스틱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화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새우깡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거죠. 새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새우가 바다에서 막 처먹어서 이놈 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왔으니까 새우깡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겠지. 그런데 그런 거라면 바다에서 막 먹었을 때니까 여러 재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한 재질만 나와, 이상하게. 그리고 그게 새우깡 비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새우가 아니라 비닐인가? 라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우 때문에 새우깡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맛동산으로 갈아타봤자 똑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도마의 칼질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플라스틱 도마에 칼질하게 되면 플라스틱 도마로부터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옵니다. 플라스틱에 음료, 음식 담아서 전자레인지 절대 돌리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제일 나쁩니다. 왼쪽은 당근의 그 현미경 관찰이에요. 오른쪽은 당근을 랩으로 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딱 30초 돌렸을 때 벗겨보면은 당근이 뿌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넣어서 돌리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나오게 된다. 애기똥, 어른똥 조사해봤더니만 애기똥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 플라스틱 젖병 때문에 그래요. 플라스틱 젖병을 계속 열탕 소독을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애기들을 위해서 또 맛있게 먹이려고 계속 세게 흔들잖아요. 수액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수액의 미세 플라스틱의 좋은 점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는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도 혈액으로 바로 꽂힌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로가 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껌을 만드니까 껌을 씹을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는 거죠. 뿌리를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 그러면 자꾸 바다만 생각하는데 토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농촌 멀칭 비닐 관리 잘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건데요. 지금 요즘은 농약이나 비료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서 뿌려요. 플라스틱으로 코팅해서 뿌리면 서서히 새어서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더 좋아요.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에 남고 이놈들이 뿌리로 흡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사용을 규제를 해야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도 지금 폐 깊숙한 곳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집에 있는 것보다 자동차에 오래 있을수록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호흡으로 들어온 양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오래 있지 말자. 작년에 인천에서 36명의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32명의 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10명 중 9명꼴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 거죠. 32명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유독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모아서 따로 심층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거죠.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피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아요? 정답은, 원인은 플라스틱에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리는 사람들. 이게 냉장고에 얼렸다가 데폈다가 이거 반복하면 플라스틱이 더 빨리 노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약 드실 때 조심하시라고요. 비닐팩에 한약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 바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서 컵에 따른 다음에 돌리셔야죠. 즉석밥 드실 때도 봉지를 뜯어서 밥그릇에 밥을 담은 다음에 돌리셔야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담아서 바로 돌리는 건 매우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눈물 다 사용하실 연배이신 것 같은데 인공눈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까지 다 아세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 따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따는 순간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한 방울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먼저 세운 다음에 밑에서 따서 한 방울 떨어뜨려야 퍼펙트한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죠. 그 미세 플라스틱에 민감한 전문가들은 진짜 애들 키우는 집은 과자 봉지도 이렇게 따지 마라. 이렇게 손으로 폭 뜯었을 때 많이 떨어진다. 가위로 잘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정들 하시고요. 뇌혈관에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니면 혈액에 지방을 뭉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혈전, 피떡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시체 28구를 해부해서 조사해봤더니만 뇌의 0.5%가 미세 플라스틱이더라. 뇌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는 속도가 다른 장기의 30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싹 긁어 모으면 한 스푼 분량이 나옵니다. 이제 현대인이라면 머릿속에 한 스푼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은 담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치매로 돌아가신 분의 뇌와 그렇지 않은 분의 뇌를 비교하면 치매 환자의 뇌에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3배에서 5배 높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난소와 정자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불임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정자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자의 운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협박을 하니 사람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더 안전할까? 요즘 생분해 플라스틱 생수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분해 플라스틱 병에 담은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올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생분해 플라스틱 조각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에서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오더라도 이놈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안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생분해가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보게 되면은 생분해 플라스틱에서 조각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 떨어져 나온 조각이 안전하지 않다면 미세 플라스틱의 관점에서는 생분해가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담는 용도로 생분해의 용기를 쓰는 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생분해 플라스틱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도 미세 플라스틱만큼 위험한데? 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 티백 있잖아요. 티백이야말로 그 뜨거운 물에 우리는 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합성 섬유로 되어 있는 티백을 쓰시는 건 매우 안 좋습니다. 종이 티백을 쓰시거나 좀 돈이 많으시면 실크 티백 뭐 이런 거 쓰시면 실크 티백도 있어요. 저도 안 써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요즘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티백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환경적인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는 친환경 티백이다라는 걸로 홍보가 되는 거죠. 그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니까 오히려 생분해 티백이 작은 조각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나온 것이라서 이거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실리콘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실리콘까지. 실리콘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거든요. 실리콘은 모래로 만들어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규소라는 뜻이에요. 모래가 규소잖아요. 그래서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와 산소를 결합시킨 구조에다가 유기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게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기물도 아니고 완전한 유기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무기 화합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 뼈대는 실리콘과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실리콘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게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결합이 엄청나게 강력하니까 구조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실리콘은 우리가 쓰는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한 안정적인 물질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절대적으로 무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도 또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저런 사진처럼 쓰는 건 되게 안 좋은 거다. 후라이팬에 뜨거운 열에 실리콘이 직접 노출되는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리콘이 열에 상대적으로 강해요. 왜냐하면 모래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200도 이상에 계속 노출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 실리콘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과 직접 접촉하는 용도로 자꾸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종이 호일도 위험하죠. 종이 호일은 종이에 실리콘을 코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에서 강한 겁니다. 그래서 후라이팬 위에 후라이팬에 종이 호일을 쫙 깔고
생선을 굽는 거 매우 찝찝한 거예요. 실리콘 조각들이 막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중하게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럼 맨날 저보고 입 닥치고 드시라고. 어쨌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은 어쨌든 좋지 못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가 실리콘 제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쓰시더라도 식품 사육 인정을 받은 실리콘을 써야지. 어디 덧보잡 저가 실리콘을 쓰게 되면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환경 호르몬 물질들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다 괜찮은 거 아니다. 저가 실리콘은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경계를 하셔라. 세 번째, 실리콘도 오래 쓰면 망가진다. 그래서 변색이 일어나거나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위험하다. 그때 빨리 버리셔요. 그러니까 식품과 접촉하는 용도는 오래 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오래 쓰게 되면은 오히려 유해 물질을 더 많이 뒤집어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그 전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급을 잔뜩 드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자,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과학적으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아직 결론을 안 내렸어요. 연구가 부족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치매가 걸릴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그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숨막히는 공포에 절어 살 필요는 없는 거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전혀 없는 생활은 현대 문명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플라스틱을 하나도 쓰지 않을 거야. 내 몸속으로 한 톨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시다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먼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들고 다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쓰레기를 줄입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컵 덜 쓰고 페트병 생수 덜 마시고 이러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죠. 배달 음식 좀 덜 시켜 먹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에 음식이나 음료를 담아서 자꾸 냉장고에 보관하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런 습관들은 좀 고치자. 그리고 환기 자주 시키고 실내에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좀 취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거는 개인의 실천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산자와 정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결론 지으면 거대한 가속의 결과 삼중 행성 위기라는 것이 발생을 했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물질 소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물질 이용 방식에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거, 순환 경제로 가는 거,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는 건데 탄소 중립 개념 얘기했고요. 탈플라스틱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순환 경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0분 쉬고 나서 여러분들 표정 보고 할지 말지 제가 10분 쉬겠습니다.